6.3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이었던 어제 서울시장 후보들은 동서남북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GTX 철근 누락을 고리로 안전 불감증이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을 내세우며 기초도 모르는 인물이라고 상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연휴 첫날 도봉산을 시작으로 서부권을 훑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전 키워드는 안전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도 철근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다며 지난 5년 서울시장이 누구였느냐, GTX 철근 누락 사건의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안전 불감증 시장, 계속 안전사고가 오세훈 시장 임기 때마다 터진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자토론 피한다는 5 후보 단골 공세는 철근 누락 현장부터 다녀오고 얘기하자 받아쳤습니다. 공세 중간중간엔 착착 개발과 지역 상품권 발행 등 본인 공약을 내세우며 성수동 신화를 또 쓰겠다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후보가 또다시 약속하는 거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몰린 서울 서남권 유세로 응수했습니다. 정 후보는 부동산의 기초도 모르는 무능한 후보이자 구청장 재임 시절 기부 체납 관련 말 바꾸기로 재개발을 지연시킨 인물이라며 부동산 민심을 흔들었습니다. 본인 지역에 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면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없죠? 서울마저 빼앗기면 이재명 정부 오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거라며 정권 견제론도 내세웠습니다. 정 후보 집중 공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조사까지 지시한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선 관건 선거냐, 정부는 책임이 없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본인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의 픽에 의해서,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서 관건 선거 해준 덕분에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서울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초접전부터 오차범위 밖 격차까지 도통 종잡기 어렵게 널뛰는 판세에 여야 후보들은 첫 주말 유세부터 안전과 부동산,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내세우며 이슈몰이에 나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거대 양당 대표가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이 존재감을 자랑하는 전라북도와 부산 북부갑인데요. 두 지역을 둘러싼 양당의 복잡한 속내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정청래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개소식 때 사천을 철회하라며 지역에 거센 항의를 받은 건데 이런 성남 민심을 얻고 대리비 지급으로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연임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파란색 대신 하늘색 옷을 입은 김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이 후보를 편애해서 공천을 줬다. 자신은 친명이라 안 됐다며 표심 공략에 한창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75%, 80%가까지 나오는 이곳에서 만약에 무소속 후보가 준다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고. 이원택 후보는 가짜 뉴스로 당을 분열시킨다. 당 지도부는 앞으로 복당은 못한다고 경고했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다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며 민주당은 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권리당원 밀도가 높은 전북 표심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미리 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북지사 선거에서 진다면 정청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지도부는 돌풍 잠재우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민주당 아픈 손가락이 전북이라면 국민의힘은 부산 북구갑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제명당한 전직 당대표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선 곳인데 윤어게인을 몰아내자 보수를 재건하자 연일 직격 중입니다. 장동혁 당권파의 노선대로 계속 갔을 때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승리로 경쟁력을 증명한다면 당권을 넘어 보수 진영의 차기 잠룡으로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보수 야권 단일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박민식 후보는 절대 안 하겠다며 삭발했고
장 대표도 보수를 망친 건 한 후보라며 완강합니다.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 시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전라북도와 부산 북갑 두 지역의 선택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선출을 넘어 앞으로 거대 양당 당권의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뒤 광양과 담양, 한평 등 전남 지역을 두루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석가탄신일을 맞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또 오후엔 인천 연수와 계양, 부평구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 네, 오늘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분류되며 경기 동부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하남시 갑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 강동과 맞닿은 배후도시 경기 하남갑에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추미애 후보 후임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후보를 소방수로 긴급 투입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요. 이 하남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세요. 노무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부터 강원지사와 삼선 의원,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이력을 앞세워 하남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삼선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제가 이광재가.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지난 총선 석패 이후 절치부심, 하남 구석구석을 누빈 게 강점입니다. 국회 후보 이용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금메달을 조련한 썰매팀 감독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습니다. 하남에서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며 바닥 민심을 다져왔습니다. 어디 떠나지 않고 2년 동안 꾸준하게 지역을 관리해왔고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을 했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도를 좀 쌓았던 부분이.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성열 후보도 막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곳 하남갑은 지난 총선 때 1199표, 단 1.17%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초격전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51대 49, 여야 표심이 팽팽했습니다. 공약도 잘 지켜가시고 좀 그렇게 하면서 깨끗한 세상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분, 당을 떠나서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남의 터줏대감 원도심 유권자들은 주택 재개발과 침체된 상권 회복이 절실합니다. 하수도 같은 게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지독하게 내. 아파트 새로 짓는다고 좀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옛날보다 많이 상권이 죽었죠. 또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좀 시장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가 밀집한 신도시 쪽은 교통 인프라와 학구 문제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지하철도 없고 그나마 잠실 쪽이랑 가깝긴 하지만 자차가 있으면은 가까운 거고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미래 참 괜찮긴 한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분할돼 있었고 성남, 서울, 하남 같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불편한 점은 좀 있죠. 하남은 수도권 동부의 심장부로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향후 전국 주도권의 가늠자로 여겨집니다. 오는 6월 3일 하남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조합원 찬반 투표 투표율이 어제 오후 5시 13분 기준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그제 오후 2시 12분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성과 인센티브 외에 DS 반도체 부문에 특별 경영 성과급 명목의 주식 지급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냈으며 메모리 사업부는 6억 원, 비메모리 직원은 약 2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은 약 600만 원 수준에 그쳐 사업부 간 격차가 막대하게 벌어지자 이들 직원을 중심으로 한 부결 운동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추인하면 이번 임금 협상안은 유일무이한 교섭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이슈로 이목을 집중시킨 단일 기업 성과급 투쟁인데다 지급 규모까지 전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크게 주목받았던 노동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포함한 국내 현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 안정을 강화하려다 공정이란 가치를 건드려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역차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논의도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보편적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에 관한 개별 기업 의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이슈로 부상한 유례없는 경우인 겁니다. 노조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과 중국 반도체 업체 주가가 뛰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노동부 장차관, 중앙노동위원장까지 파국을 막으려 총동원된 행정력 역시 근래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특히 쩐의 전쟁 끝에 나온 임금 협상안은 전무후무한 교섭 결과가 될 거로 보입니다.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계획을 합의로 타결한 건 노사관계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받아야겠다는 다른 노조의 연쇄 요구까지 자극하는 역대급 후폭풍도 불러왔습니다. 또 협력 하청업체 직원들은 꿈도 못 꿀 노동가치 양극화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등 이번 삼성전자 협상은 두고두고 회자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실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의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한 것인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로 재배당된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평가와 함께 조만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탱크데이 이벤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당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스타벅스 이벤트의 기획 의도입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가, 5.18 유공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탱크데이가 5.18 유공자 또는 유족 가운데 특정인을 모욕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명예훼손죄도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건지와 고의성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탱크데이 행사 자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인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엔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의 추모일에 벌인 사이렌 이벤트를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인두껍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건을 연결해보면 이번 탱크데이 행사로 광주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24년 4월 16일 스타벅스의 로고인 사이렌이 그려진 머그잔을 출시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사이렌은 노래로 주변 배를 침몰시키는 신화 속 인어로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기 위해 출시일을 4월 16일로 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이 1심 판결 이후 3개월 만에 시작됐지만 시작과 동시에 사실상 멈췄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절반이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심 선고 이후 석 달 만에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2심 정식 재판.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기피 신청을 내고 첫 공판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리를 맡은 형사 12-1부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미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미 우두머리 없는 우두머리 재판이 된 상황.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관계자들까지 기피 신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덕수 판결에서도 이미 어떤 예단이 있음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기피 사유가 되고요. 저희 재판부도 다소는 유감입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정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명확성 측면에서 더 낫겠다는 그런 저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간이 기각은 하지 않고. 이 기피 신청은 형사 12-1부와 같은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한술 더 떠 기피 신청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또 신청했습니다. 애초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건데 같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걸 심리하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잇따른 기피 신청 모두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모두 불복을 시사해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피고인 절반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며 버티는 가운데 2심이 언제쯤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계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막을 올립니다. 개청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 많아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했지만 향후 형사사법체제 밑그림의 많은 부분은 아직 백지입니다. 당장 핵심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남겨둘지인데 여권 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지방선거 이후 6월에 논의하기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1차 수사기관 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좀 제대로 법리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증거 확보 제대로 안 되고 내팽개치면 그 과정에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빼먹는 사람들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보안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놓느냐에 따라 향후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이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검찰에서 몇 명이나 중수청으로 가게 되는지와도 맞물려 있기에 중수청의 법적 정원을 놓고도 이견이 팽팽합니다. 법무부는 1000명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중수청을 넘겨받을 행정안전부는 서너 배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청에 반부패나 과학수사 기능 등을 남겨두느냐도 논쟁거리입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직접 수사 폐지와 함께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옮겨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대검찰청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미정인 부분이 많아 일각에선 예정대로 두 기관이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는 공소청이 직접 수사를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올해도 일부 65살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상 보급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장 안으로 느닷없이 승용차 한 대가 날아듭니다. 수영객들은 차량이 덮치기 직전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 이후 놀란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으면서 건물 유리창을 뚫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8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포장마차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손님 3명이 다쳤는데 페달을 혼동했다는 게 운전자 진술이었습니다. 고령자의 페달 오조작 추정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급발진 의심 사고 4건 가운데 3건은 운전자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이 발생하면 차량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2차 보급엔 65살 이상 3,100여 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759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차 시범사업 시행 결과 석 달 동안 비정상적 급가속 71건을 차단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권과 조화된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 신차에, 2030년부터는 버스 화물차 신차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다만 아직은 신청자 중심의 시범 사업 단계라 실질적인 확산 방안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모인 인형 뽑기방에서 지폐 교환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없는 새벽 시간을 노려 범행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회색 후드를 눌러 쓴 남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지 살피더니 곧장 지폐 교환기 앞으로 향합니다. 이내 미리 준비한 망치를 꺼내 자물쇠를 사정없이 내리치더니 공구까지 동원해 잠금 장치를 잘라냅니다. 교환기 문을 부수고 돈통에 있던 현금을 챙겨 달아나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무인 인형 뽑기방 CCTV 영상입니다. 용의자는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금고가 다 털려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피해 금액은 20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야 시간대 관리 인력이 없는 무인 매장의 허점을 노린 범죄가 반복되면서 업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언제 또 와서 그럴지 모르니까 항상 그 두려움, 무서운 마음이 지금 있어요. 경찰은 CCTV 분석과 주변 탐문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피해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종전 합의안 도출을 놓고 이란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며칠 안에 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양일학 특파원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3일 현재 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이란 국영통신사 IRNA가 보도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아직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순 없다며 합의 임박설에 거리를 뒀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한 주는 의견 불일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에 신중함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양국 사이에서 핵심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의 이란 방문도 협상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앞서 바가이 대변인은 파키스탄 고위급의 테헤란 방문을 언급하며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희망적인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과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하루 아니면 며칠 안으로 무언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s I said, there's been some progress done, some progress made. Even as I speak to you now, there's some work being done. There is a chance that whether it's later today, tomorrow, in a couple days, we may have something to say. 중재국 파키스탄의 군 당국 역시 지난 24시간 동안 진행된 협상이 최종 합의를 향한 고무적인 진전을 가져왔다고 논평했습니다. 미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재자들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휴전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데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란은 핵 주권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공습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고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잇따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좋은 합의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박살낼지 가능성은 확실히 50대 50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늦게 이란과의 협상을 담당해온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자신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만나 이란이 보내온 최신 답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재국인 파키스탄 등 중동 주요 국가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파키스탄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아랍권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5번째 한국 선박이 원유 확보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4시 기준 5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만에 소폭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5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당 0.4원 내린 2,011.3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원 하락한 2,005.9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1.5달러 오른 106.3달러였는데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 3주 정도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식량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니라 글로벌 식량 위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폭등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사실상 전면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 막히면서 불똥은 농업 현장으로도 튀었습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료 공급량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여름 농번기를 앞둔 전 세계 농가에는 비료 부족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번 사태를 일시적 충격이 아닌 구조적인 농식품 위기의 서막으로 규정했습니다. 에너지와 비료 가격이 먼저 뛰고 이어서 수확량 감소와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타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분쟁 직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AO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본격적인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o I think this is the time to switch and to start seriously thinking on how to increase capacity of absorption of countries, how to increase their resilience to this shock so that we start to minimize the potential impacts that this supply shock is going to have. FAO는 각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무역 통로를 확보하고 어떤 무역 규제에서도 인도적인 식량 흐름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반격에 맞서 쿠르스크 탈환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한군은 여전히 전선에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감청한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이달 초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감청한 북한군 교신입니다. 통신 상태를 점검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3번, 동감독. 3번 감독 좋다. 알았다, 3번. 우리 잘 굴린다. 다음부터 자기 전에 빨리 나와서 대기하고 있으라. 자꾸 나갔다 죽었다 하지 말고. 알았는가? 참호 안에서는 교신이 잘 안 된다고 부하가 보고하자 상급자로 추정되는 북한군은 몸을 숨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이제 나오는 거야, 이만? 왜 안테나고 되지 않습니다. 왜 참호밖에서 나와야 된다? 1중대 20대이고 참호안에서도 잘 돼서 어디 점점 찾아보라. 기지는 나와도 몸은 나오면 안 돼.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난 최근 북한군은 주로 이 선에서 재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공격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치 지금 어딘가? 여기서 참호로 나오는 길이다. 그 개구멍이다. 참호가 그라 안 나왔지? 무인기 들어오게 되면 무인기 방향 어디 방향이라고 좀 알려달라. 국가정보원은 재작년 10월 첫 파병 이후 쿠르스크에 북한군 11,000여 명이 투입됐고 6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혈맹을 맺은 대가로 북한과의 군사 교류 협력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여전히 쿠르스크에 주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호형 무기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 그 외에 경제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하는 특히 러시아는 지난해 1월 붙잡힌 뒤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한 대학교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지난 22일 발생한 대학교 기숙사 피격으로 현재까지 학생 16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아직 건물 잔해 아래에 5명이 갇혀 있다고 밝혀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오레시니크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레시니크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료를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출처로부터 입수했다며 이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암나무란 뜻을 가진 오레시니크는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가 5,000km에 달해 러시아에서 유럽과 미국 서부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일본의 도쿄 베르디를 꺾고 아시아 여자클럽 축구 최강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북한 팀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회 정상에 오르면서 100만 달러, 약 15억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여자 클럽 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마지막 승부. 약 2,000명이 모인 공동응원단의 열띤 응원 속에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일본 도쿄 베르디와의 결승전에 나섰습니다. 한민족끼리 서로 등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민족의 성과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 파이팅! 조별리그에서 0대4 완패를 남긴 도쿄 베르디를 상대로 내 고향은 수비를 두텁게 한 뒤 역습을 노리는 전술로 맞섰습니다. 전반 내내 도쿄 베르디의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공격에 밀리며 주도권을 내줬지만 선제골은 내 고향 축구단이 뽑아냈습니다. 전반 막판 수비가 길게 내준 볼을 정금이 받아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김경영에게 정확하게 내줬고 김경영은 오른발로 골문 구석을 정확히 갈라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한 골 차로 앞선 채 맞은 후반전 내내 내 고향 축구단 선수들은 강한 투지를 앞세운 6탄 방어로 골문을 잠갔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체력의 우세를 앞세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 실점 없이 1대0 승리를 확정한 내 고향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우승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내면서 이제 감독의 그 지휘에 이제 따라준 그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대견합니다. 저 하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팀 모든 선수 감독 동지들이 뒤에서 진짜 저를 힘있게 밀어주었기에 이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축구팀으로는 지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내 고향 축구단은 아시아 여자클럽 축구의 최강자 자리에 오르며 100만 달러, 약 15억 원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YTN 허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에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수준 높은 경기가 아시아 여자 축구의 역량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회가 승패를 넘어 아시아 스포츠의 도약을 이끌고 있는 평화와 화합이라는 스포츠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공은 둥글고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거라며 선수 여러분의 다음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방남이 남북관계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누리집에서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번 사례는 남북 화해의 신호탄이라기보다 국제 스포츠 모델을 매개로 남과 북이 국가 대 국가 방식으로 제한적 접촉을 한 현실적인 단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남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보다 국제 경기에서 마주하는 별개 국가로 대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현재로선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거나 체육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2달 가까이 키워 속이 꽉 찬 샐러드 채소만 고집하고 있는 여성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법 굵은 빗줄기가 때리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채소 수확이 한창입니다. 샐러드용 로메인 상추입니다. 네, 이게 2달가량 키운 상추인데요. 작은 배추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상추는 1달가량 키운 뒤에 수확하는 게 보통인데 여성 청년 농부 이고은 씨는 무조건 2달을 꽉 채운 뒤에 수확합니다. 속이 꽉 찬 아삭하고 달달한 맛 때문에 그런데 대신 바깥잎은 많이 버려야 합니다. 안에 속잎을 달달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꽉 채우는 거고요. 그런 거를 만들고자 제가 농사를 짓기를 시작을 했고. 고은 씨는 4년 전 공주로 귀농했습니다. 로메인이나 바질, 케일 등 샐러드용 채소 15종을 키우고 있는데 주로 수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은 씨가 재배한 샐러드 채소 꾸러미는 오프라인 매장에는 공급되지 않고 스마트 스토어나 SNS에서만 판매됩니다. 상추도 정말 제대로 키운 상추를 먹으면 달달해요. 그래서 샐러드용으로 아주 적합하고요. 샐러드 소스를 곁들였을 때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귀농 초기 수경 재배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 관리와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작물을 모두 폐기한 적도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경우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직접 찾아가서 현장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은 씨의 다음 목표는 채소 재배에만 머물지 않고 체험 농장과 밀키트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서는 가까운 사람끼리 2초씩 일상을 촬영해 모아보는 앱이 큰 유행을 끌고 있습니다. 메신저와 SNS 등 실시간으로 하루를 공유할 창구가 많은데도 새로운 소통 방식이 뜬 이유는 뭘까요?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김없이 일터로 향하는 아침.
저마다의 풍경 속에서 몰두하다 보면 반가운 점심시간이 찾아옵니다. 가벼운 산책 뒤 다시 마주한 업무. 끝마친 뒤 발걸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떠들썩하게 또는 잔잔하게 흐르는 각자의 저녁. 그렇게 오늘도 보통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정해진 인원끼리 매 시간 딱 2초씩 각자가 놓인 지금 이 순간을 찍어 올리는 앱 셀로그입니다. 젊은 세대 사이 입소문이 빠르게 나면서 지난달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땐 각종 모바일 무료 앱 다운로드 1위를 휩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서로의 일상을 보는 건 초대된 가까운 사람들 최대 12명뿐입니다. 우리만의 공간인 만큼 바쁘거나 귀찮을 때는 이렇게 생략하다가도 원하면 댓글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나 영상 기반의 SNS가 넘치는 요즘, 셀로그라는 새로운 앱이 뜬 이유는 뭘까? 사용자들은 답장에 대한 큰 부담 없이도 시시각각으로 서로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카톡은 뭐 보내더라도 그 사람들의 약간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올리는데 셀로그는 그냥 자유롭게 올리는 것 같아요. 내 삶을 그냥. 기존 SNS에서 느끼는 피로감도 한몫했습니다. 지인 수백 명, 나아가 나를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는 왠지 거창한 일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매 시간마다 하는 거니까 너무 사소해서 이거를 인스타 스토리나 그런 게 올리기에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 연결되는 느낌인데 스토리는 얘가 뭘 했구나 이렇게만 느껴져가지고. 셀로그를 개발한 의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개발자 측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서비스는 대화용 메신저와 전시용 SNS 사이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별도 편집이나 꾸미기 기능 없이 직관적인 방식으로 일상의 장면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관계가 더 돈독해질 거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결되고 싶기는 한데 너무 가깝게 부담스러운 건 좀 싫고 성과 없는 기록이라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좋아요 수나 조회수, 노출 경쟁 이런 게 없잖아요. 2020년 개발된 비리얼 역시 꾸미지 않은 일상을 나누는 앱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화제성이 다소 옅어졌습니다. 셀로그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소통 방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발자취를 남길 걸로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한국 영화로 4년 만에 쾌거가 기대됐던 나홍진 감독의 칸 영화제 수상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나 감독은 개봉 전 작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프랑스 칸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프랑스 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나 감독이 결국 상을 받지는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제79회 칸 영화제 폐막식이 끝났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관객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이거 루미에르 대극장은 여전히 인파로 몰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취재진 최대의 관심은 한국 영화 가운데 4년 만에 수상을 할지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수상할지 최대 관심사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최고의 영예인 황금종려상은 루마니아 감독의 작품 피오르드에 돌아갔고 사실상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다룬 작품 미노타우르가 받았습니다. 주요 수상작들을 보면 대부분 이미 칸과 유럽 영화제에서 인정받아온 감독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칸이 선호하는 감독의 문제의식과 사회 역사적 질문이 담긴 작가주의 영화들의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처럼 장르적 파격을 앞세운 작품에 상을 주면서 칸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일부의 기대도 나왔지만 심사위원단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다만 호프는 이번 경쟁 부문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습니다. 또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감독 이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새로운 감독이 존재감을 드러낸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나 감독은 배급사를 통해 전한 입장을 통해 이번 영화제 참석은 후반 작업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내려진 깐의 러브콜에 감사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봉 전 작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번 영화제에서 받게 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깐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꿀벌들이 사라진다는 경고, 이미 우려스러운 현실인데요. 꿀벌 외에 우리 숲을 진짜 지탱하는 야생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세계 벌의 날을 맞아 야생벌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풀숲 사이로 스마트폰을 든 시민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나무 한켠에 작은 집을 지은 야생 벌을 발견하자 조심스레 카메라에 담습니다. 우와, 벌써 이게 머리예요? 번데기 되려고 실 내고 있고요. 여기가 애벌레예요. 곤충을 잡아 채집하는 방식 대신 사진을 찍어 위치와 종류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비블리츠 현장입니다. 시민이 직접 숲에 살아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기록하는 시민 과학자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야생벌이 주인공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자기 집 근처의 생물 다양성을 기록하고 또 감소하는 야생벌들을 기록하는 게 시민과학의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기록을 함으로써 이게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어가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그동안 꿀벌에 집중됐던 곤충 보호에 관심을 다양한 야생벌로 넓히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는 선진국형 조사 방식이 국내 처음 도입됐는데 이번에 생산된 데이터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가산림보전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꿀벌처럼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걔네들이 사라져 가는지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환경이 바뀌어 가는지 시민과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10년이 지났을 때 연구자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점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수목원과 대학, 시민단체를 잇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작은 벌 한 마리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건강한 숲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야생벌 다양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확대되었으면. 작은 벌 한 마리를 향한 시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기록이 기후위기 속 우리 미래 숲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고열로 의식을 잃어가던 4살 아이가 경찰의 빠른 대처로 무사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망설임 없이 길을 터준 시민들의 배려가 빛을 발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차량이 경기 평택시 진입파출소 주차장으로 빠르게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다급히 뛰어들어와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4살 아이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킨 겁니다. 진입파출소 강민성 경감과 이찬우 경장 등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곧바로 아이와 어머니를 경찰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애가 입에 거품 물체로 쳐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안고 우리는 그냥 바로 이제 나간 거죠. 응급실 있는 병원으로. 토요일 오후라 도로에 차가 가득했던 상황.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 경찰관들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마이크로 잠시 양보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들은 운전자들도 망설임 없이 길을 터줬고 경찰은 시민들의 배려 덕에 평소 20분가량 걸리던 도로를 8분 만에 주파할 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애가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 예. 대부분 다 비켜주시더라고요. 예. 아이 어머니는 며칠 뒤 강경감 등의 근무날에 맞춰 파출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가 응급실에서 무사히 처치받은 뒤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며 감사 인사를 남긴 거로 전해집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다시 여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서 덥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30도까지 오릅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5.1도, 대구가 13.3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아집니다. 서울이 29도, 세종 27도, 대구도 2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밤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